반갑습니다. 김윤태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인간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이제 인간은 이제 기계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해서 심리 운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거예요. 심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스포츠가 아니라 모터예요. 그래서 움직임. 그래서 신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심리는 잘 알죠, 여러분들. 심리 정신이고요. 그래서 심리 정신과 신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해석하는 그런 사고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고들이 원래 잘 발달되어 왔어요. 우리가 심신 이론론 뭐 해가지고 마음, 정신과 신체를 이제 하나로 봤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걸 하나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뭐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 존재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그 정신적인 소산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신체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았어요. 동양하고 좀 달랐죠.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는,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거가 18세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를 과학적으로 얻어냈어요.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얻어낸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자아 개념의 이해라고 썼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 우리가 개념 잡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서울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서울에서 춘천 가는 거를 지하철을 타고 가요. 근데 쭉 타고 가다 보면 양평, 덕석 그 정도만 딱 가게 되면 사람들이 캔 맥주를 이렇게 따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닥에도 앉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춘천까지 가요. 거꾸로 춘천에서 이렇게 쭉 올 때 양평, 덕서만 지나면 캔 맥주를 따는 사람이 주섬주섬 청소를 하고 바닥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아, 춘천까지 가는데 그전은 출퇴근으로 시작했다가 덕서 양평을 지나면 그 다음에 여행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 때는 여행 개념으로 양평 덕서까지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출퇴근하는. 그래서 그걸 맞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해진 대로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이해하는 대로 말을 해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 없을 때 오늘 무개념, 개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개념은 우리가 자아 개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많은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이쪽 전공한 사람한테 자아 개념이 뭐예요? 라고 딱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름에 만약 수영복만 입고 길을 다닌다면 개념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써있진 않지만 그걸 우리가 개념이라고 그러죠. 정의는 뭘까요? 정의는 써있는 거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회에서 유명한 학회지에서 뭐라고 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하고 개념은 두 개가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자아 개념을 알아볼 거예요. 자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의식 속에 나가 있어요. 그럼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무의식 속에 나. 여기서 의식은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때, 인식하고 있는 때를 의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 뭐냐면 즉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기관이 뭐가 있죠? 눈, 코, 입, 그래도 오감 이런 거죠.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인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인식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의식하고 있는 때예요. 무식은 그럴 때고 또 다른 때고. 그래서 의식하고 있는 나 혹은 무의식 속의 나. 또 가운데 또 딴 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의식이라고 있어요. 자의식은 내 이름은 김윤태야. 누구의 남편이야. 53살이야.
110kg야. 뭐 이렇게 가지고 아는 거. 이게 나에 대해서 아는 거가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같은 거 탁 나가지고 머리에 충격을 딱 받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을 잊어먹었어. 또 자기 부인 이름을 잊어먹었어. 그러면 자의식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나예요. 아이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의식 속에나 무의식 속에나 자의식 속에나 이런 초자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에고라고 부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아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는 쉬워졌어요. 자아 개념을 아는 거는 의식 속의 나에 대해서 컨셉을 아는 거. 의식 속의 나의 컨셉. 내가 옷 입고 다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다 들어가죠. 또 자의식. 내 몸무게를 아는 거, 내 이름을 아는 거, 내 사회적 관계를 아는 거. 그렇다면 벌써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의 자아 개념을 높여준다? 그럼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 속에 그 사람을 능력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자기 이름 알고 자기 몸무게 알고 자기 성격 알고 대처하는 걸 높여주면 그 사람의 자아 개념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던 자아 개념이란 게 이제 그런 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자아 개념을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개념 잡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걸 공부하거나 어디에 이제 접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념 얘기를 하느라고 이걸 꺼냈어요. 공부도 그렇고 학습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는 개념인 거예요. 자,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학습의 성패가 나타나요. 우리가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쌓여지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 들을 때는 가능하면 필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의 얘기를 동화책 듣듯이 이렇게 쭉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뚝 지나가다가 어느 분식집을 딱 가는데 그때 그 떡볶이집이야. 그때 여러분들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그때 숨소리, 그때 떡볶이 국물 흘린 거, 그때 슬펐던 감정 이것까지도 다 기억이 나요. 그것처럼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저장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뭐가 단절시키냐면 필기한다든지 막 그런 거. 도서관에서도 막 빨간 펜, 파란 펜만 가지고 반복해서 쓰잖아요. 그럼 뭐가 발달한 줄 알아요? 소근육 운동. 손의 근육 발달해요. 그 외에는 발달을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머리로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제일 좋은 거는 도서관 가가지고 4시간, 5시간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은 저건 좋아져요. 마음속에서 위하는 데요. 뭔가 한 것 같다. 그 외에는 없어요. 중간에 꼭 쉬어야 돼요. 10분 쉴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내가 뭐 했지? 하고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머리에 다시 되새김질을 할 때 그때 공부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꼭 되새김질하는 시간. 그리고 노트 필기도 필요한 것만 딱 적어야지 막 그거 정리잖아요. 전체적인 걸 못 들어요. 오늘 저하고도 전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제 숨소리까지 다 기억이 나요.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좋아요. 그걸 자꾸 이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죠.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학습 경험의 과정이에요. 감각, 지각, 변별, 저장, 학습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우리가 학습의 과정에 항상 저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감각이라면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보여요? 네.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원래 우리 눈은 결국은 뭐냐면 안 보여요. 왜냐면 빛이라는 입자가 반사돼서 우리 센서에 딱 닿는 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센서에 자극이 되는 순간. 근데 이 자극이 된 게 정보가 들어오진 않아요. 정보는 자극이 된 걸 갖고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13하고 B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13, B 그려지죠? 그때 13을 아주 1하고 3을 가까이 놓으면 B 비슷하게 가까이 놓을 수 있죠. 아주 가까이 놓아요. 그러고 나서 100명한테 실험을 했어요. 이 13을
B라고 읽으면 시원한 주스를 주겠다. 근데 이거를 13이라고 읽으면 닝닝한 주스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80명이 B라고 읽었어요. 시원한 주스 먹으려고. 같은 사람들한테 또 실험을 했어요. 이제는 13이라고 읽어야지만 시원한 주스를 준다. 이제 시원한 주스도 벌써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똑같이 80%가 이제는 13이라고 읽었어요. 그까지 주스 한 잔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눈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13하고 B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속이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아이 트래커라고 있어요. 이게 안구 추적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눈이 어디로 가서 초점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장치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치를 보여서 13하고 1하고 3 사이를 이렇게 눈 초점이 갔으면 이 사람은 13을 본 거예요. 근데 글로 가지 않았으면 B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못하죠. 근데 진짜로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다른 거는 안 보고. 이건 못 속여요. 눈이 가는 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우리가 실험을 한 결과는 결국 뭐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보는데 내가 눈으로 봤어. 내가 눈으로 봐야 믿어.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결국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때 그러죠? 사랑에 빠졌을 때. 즉 호르몬이 딱 분비가 됐을 때는 눈이 머는 거예요. 즉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걸 듣는 거고. 그래서 감각기관이란 건 결국 그거구나.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감각으로 들어온 거가 지각이 되는 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즉 감각으로 들어온 걸 남들이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변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저장을 해요. 그러고선 경험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과 정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여러분들 몸에서 간지럼 되는 데 있죠? 한번 만져봐요. 어디가 난 제일 간지러워? 본인 스스로 간지럼 되겨봐요. 발바닥. 즉 나는 내가 간지럼을 태기는 데가 발바닥이야. 그걸 아는 거가 자아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아 개념이 높은 거예요. 자, 본인이 간지럼을 태기면 안 간지럽죠? 다른 사람이 하면? 왜 그럴까요? 남이 하면 항상 간지러울까요? 지하철을 탔어요.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허리를, 그러면 거기서 간지러워 그러나요?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뭐가 오냐면 간지럽지 않고 똑같은 감각 자극인데 두려움, 분노 이런 거가 막 생겨요. 그건 뭐냐면 감각을 통해 가지고 지각하고 변별하고 저장하는 과정 안에서 변별해서 어디를 휘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감각이 들어온 거가 어떤 감정으로.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거나 어떤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저거 보고 마음이 짠하다. 그때 변별되면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래서 정서 공간이라고 부르고, 이 정서 공간 안에서 성격이란 거가 나와요. 감정이란 거가. 보통은 인간은 이제 요 사이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동이 이루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거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그러죠. 의사소통은 뭘까요? 주고받는 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의사소통은 주고받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의사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사를 소통하고 주고받아요. 주고받는 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의도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데는 의도가 있어.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몇 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막 우정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청첩장, 보험, 의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도를 잘 아는 거, 혹은 내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 난 정말 싫어. 또 다른 사람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아채는 능력.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능력. 또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이 의사소통 능력이 결국은 그 사람이 사람들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거가 이제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름 속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감각을 듣고 보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감각기관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감각기관이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음식 맛보는 거. 그리고 촉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감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오감각이 언제까지 오감각이라고 했냐면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만 그랬어요. 2차 대전 지나고 나서는 오감각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때 인간의 감각에 대해서 또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아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체 실험을 통해서 전쟁 중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뭐 심리학이라든지 인간의 관계든 여러 가지 학문들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 학문이라는 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해요. 그래서 성직과 같은 일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때 이후로는 우리는 새로운 감각기관을 알아냈어요. 자, 우리 몸에서 평형과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어디 있죠? 귀. 조금 더 똑똑하게 얘기하면 전정기관이라고 있어요. 이 전정기관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만약 이 전정기관을 제거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일단은 전정기관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흔들고 넘어져야죠. 왜냐하면 중력이랑 우리랑 같이 상호작용을 못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딱 제거해냈어요. 근데 서 있어요. 여기서 문제, 서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다른데 균형과 평형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냈어요. 있어 봄직한 데가 눈, 코, 이빨. 그러다 죽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귀. 그렇게 아주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수분이 몇 %죠? 그것도 실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몸무게를 이렇게 탁 쟀어요. 110kg. 그러고 나서 훈풍을 씌워요. 훈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훈풍을 쫙 씌우니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직 습도계를 딱 꽂아보니까 아직은 습도계가 나와요. 우리 고기도 습도계를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니까 습도계가 0이 되는 때를 보니까 30% 정도만 남았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야, 설마 빼짝 먹은 할머니도 그럴까? 빼짝 먹은 할머니는 아마 수분이 적을 거야. 그래서 빼짝 먹는 할머니도 싫어. 1살짜리 애도 그럴까? 나처럼 이렇게 배불뚝이 있을까? 실험을 했는데 다 똑같이 30%나.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을 대상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감각기관도 평형과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기관도 그렇게 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새롭게 찾아낸 감각기관이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이 고유수용 감각은 우리가 운동 감각이라고도 그래요. 혹은 운동신경이라고 그러고, 박지성 운동신경이 있어. 보통 여기랑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각기관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3개 분류, 8개 분류 막 이렇게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감각기관이란 거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지각되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한 경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신체 경험, 두 번째는 물질 경험,
세 번째는 사회 경험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학습이에요. 즉 인간은 학습되는데 이런 경험들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세 가지로 똑같이 나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피아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신체적인 능력, 물질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신생아 때서부터 만들어진다예요. 그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체가 발달을 해나가요. 신체 발달을 해나가는 것은 근육을 만들고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달이라고 들어봤죠? 자, 발달이 뭘까요? 발달. 응? 나아지는 거, 성숙하는 거. 자, 선생님 배가 발달일까요? 점점 커지는데? 발달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분명히 세포 분화가 일어나요. 근데도 우리는 발달이라고 안 그래요. 물론 발달인 경우도 있어요. 일본의 수모 선수일 경우에는 발달일 수가 있어요. 아, 벌써 눈치챘죠? 아,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어떤 기능을 하나씩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거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서 기능을 획득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발달이라고 불러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신체 경험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하나는 신체상과 신체 도식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내 몸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돈다든지 왼쪽으로 돈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걸 알아내는 장치. 어느가 왼쪽일까? 난 어느 쪽으로 갈까? 그걸 생각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런 장치들은 대부분 신체 도식적인 거를 통해서 알아내요. 신체상은 어떤 거냐면 몸무게가 37kg예요. 근데 거울을 딱 보면서 이거 허리에 있는 살 뭐야? 이게 뭐야? 라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 어리니까 37kg는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성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왜곡된 신체상이 생겨요. 그리고 내 신체가 왜 이렇게 살쪘어? 그 다음엔 거식증으로 와요. 그래서 음식을 스스로 막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신체상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체상과 신체 도식을 알아내는 거. 이게 이제 신체 경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거 외로도 이런 신체 경험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져지고 또 만지고 또 같이 우리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줘요. 관계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언어적인 걸로 말도 하지만 비언어적인 걸로 얘기해요. 표정, 몸짓, 눈빛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깨 한번 툭툭 두들겨주는 거가 그 사람이 몇 마디 얘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걸 우리는 신체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이 속에서 우리가 표현 속에서 알아내는 것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내 몸을 건드려요. 버스를 탔는데 이거는 건드린 거는 그냥 건드린 게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신체 성희롱을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알아채는 능력. 이것도 뭐냐면 내 신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똑같은 감각이라도 다른 감각으로 전해오는 거. 이걸 이제 파악하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의 대신체적인 경험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요. 이 신체 경험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조절하고 조정하는 그런 능력을 배워요. 나의 신체를 조절해요. 조그만 문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자동차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내 뒤가 안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웨이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왜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면. 왜 몸은 내가 실제 보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까? 내가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조절을 통해서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내 몸을 우리는 조절하고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물질 경험이 아주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물질은 이런 거 혹은 여기는 카메라, 책상, 불 이런 게 전부 다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물질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중력과 같은 거예요. 중력은 우리하고 같이 힘을 줘요. 여러분들 민물 썰물이 왜 있죠? 중력 때문에. 지구하고 달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끌어당기는 힘이 자전을 통해 가지고 한쪽으로 쭉 끌어당길 때 얼마나 그 힘이 세면 여러분들 갯벌 가봐요. 갯벌이 완전히 드러났다가 다시 또 영해요. 우리 몸의 70%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물질 사이에 우리의 영양들, 거기서 우리는 또 몸을 조절하고 조정하고 있어요. 자, 물질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떠오르는 개념은 여러분들 탐색과 탐구예요. 여러분 탐색이 뭔지 아세요? 응? 찾는 거, 탐색한다.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미에 대해서 학습에 탐색을 한다가 나와요. 어떤 거죠? 겉모습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또 개미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리를 듣는 거, 바짝바짝. 혹은 냄새 맡는 거. 우리가 탐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자꾸 인식해 나가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탐색이라고 그래요. 그럼 탐구는 뭘까요? 응? 연구하는 거. 근데 정확하게 아까 개미하고 비교하면 개미도 발이 6개인데 거미도 발이 6개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 또 하나는 개미를 보고 있고 거미는 지금 보고 있지 않지만 머리에 저장한 거미하고 발이 똑같이 생겼네 이런 걸 아는 거. 즉 인지를 사용하는 거가 탐구예요. 아까 탐색은 감각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각을 하는 걸 많이 사용했고 지금 이제 탐구하는 걸 사용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탐구와 탐색 그리고 인지와 지각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극장 가면 구분을 해요. 극장 가면 어떻게 보면 남친구와 같이 극장을 갔어요. 가본 사람 있어요? 남친구와 같이 극장을 딱 갔는데 우리가 집중을 한다는 건 뭐냐면 감각기관을 일단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다 꺼요. 그래서 쭉 화면을 봐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소리가 서라운드로 막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 영화 속에 빠져들어가요. 영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는 똑같이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막 두려워하고 혹은 거기서 막 삼각관계하면 저 여자 너무너무 나빠 하고 막 욕하고 내일처럼 이게 이제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뭐가 이렇게 닿아요. 팝콘도 아니야. 가방도 아니야. 옷도 아니야. 뭐예요? 뭘까요? 손. 옆에 친구 손이 딱 닿는 거예요. 그럼 옆에 친구 손이 닿으면 이거가 뭘까 하고 이렇게 막 만져요? 못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손끝에 닿는 거 하나 갖고 막 이게 뭘까 막 인간을 알아내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던 영화 속의 모든 거가 내 손끝으로 쭉 향해요. 그래서 손 단 거 하나 갖고 정보를 막 입수하려고 그래요. 그거가 뭐냐면 감지한 거예요. 감지를 통해서 지각이 된 거예요, 나한테는. 그럼 이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손을 잡는데 나를 좋아하나 얘가? 이렇게 손 잡으면 보다면 어깨동무 할 텐데 지금 어깨동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상상을 해요. 결국은 뭐냐면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남자친구 손은 어때요? 몰라요.
남자친구는 극장 가기 전부터 이미 계획에 짜 있었어요. 영화 프로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손은 그때 똑같이 인지한 손이라 그래요.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여자 손은 어땠어요? 딱 내 손에 감지가 되는 그 순간서부터 인지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과정을 지각이라고 불러요. 이 물질 경험에서는 이 지각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로부터 내가 알아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해가 질 때, 석양 때 어떻게 해요? 빨개져요. 왜 빨개지죠? 응? 왜 빨개지냐면 빛이 원래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예요. 네. 여러 가지 색인 거예요. 프리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근데 그 색이 다 합쳐지면 하얀색으로 나와요. 네. 근데 저기 석양에서는 얘네들이 산란을 일으키는데 빨강색이 산란을 제일 안 일으키고 직선으로 가는 애예요. 파란색 계열로 갈수록 산란을 잘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산란을 많이 일으키는 건 우리가 하늘에서 파란 하늘, 가을 하늘 때 산란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걸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해가 떨어질 때 빨간색이 보이는 거는 산란 안에서 직선파가 왔을 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브레이크 등이나 신호등의 빨간색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산란하지 않는 색이 오라고. 자, 그때 우리는 빛의 색을 구분하는 거. 빨주, 노초, 파남보. 이거는 감각, 지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탐구하듯이 이거는 산란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아는 과정은 우리가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인지 발달이라는 걸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인지과학연구소 소장이거든요.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인지과학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융합문이고 복합학문이고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아주 발전적인 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네. 자, 다음 우리가 사회경험이에요. 사회경험은 결국은 아주 쉬운 것부터 출발해요. 관계를 처음 만드는 능력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기본이 돼요. 일단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죠? 소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미팅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친구는 소개하고 미팅도 많이 하는데 맨날 깨져요.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못해요.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알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요. 즉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는 이제 사회 경험에서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서부터 점점 인간관계들이 발전해 나가요. 자기가 속한 데에서. 거기서 중요한 거가 하나가 적응이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댑터 뭐죠? 여러분들 충전기 다 갖고 다니죠? 네, 충전기가 어댑터예요. 핸드폰 충전기가. 제일 큰 기능은 뭐냐면 220V로 오는 전류를 변환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이 변환기가 능력이 많을수록 멀티일수록 얘는 모든 거에서 다 적응해요. 모든 핸드폰에 다 낄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적응기라고 그래요. 어댑터라고 그래요. 이 어댑터, 만약 우리 몸에도 이런 어댑터가 있다면, 그리고 이 어댑터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회 관계에서 우리가 적응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댑터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발전시킬 때 이 어댑터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인지 발달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예요. 이 인지 발달은 아까 얘기했죠. 이제 여러분들은 저 뒤에 있는 학생들도 인지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겠죠. 인지는 뭐예요? 남자친구 손. 즉 머리로서 미리 생각하고 구상하고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에펠탑
에펠탑. 자, 선생님이 에펠탑 3번 할 동안 에펠탑 그림이 안 그려진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에펠탑 그림 다 그려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디 그려졌는지 손으로 이렇게 찍어보세요. 어디에 그려졌는지. 에펠탑이 어디에 그려졌는지. 여기 뭐 요 앞에 뭐 있죠? 네. 이 그림이 그려지는 공간이 이미지 공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감정 정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이고 이 속안에서 우리가 창의력, 새로운 생각들 이런 걸 막 하는 공간이야.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해볼게요. 그 이미지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 삼각뿔 알아요? 네. 삼각뿔을 하나 그려보세요.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피라미드는 뭐죠? 사각뿔. 그러면 삼각뿔을 한번 만들어봐요. 만들었어요? 네. 2개를 만들어봐요. 만들었어요? 네. 2개의 밑면을 붙여보세요. 네. 붙였어요? 네. 그럼 손가락으로 한번 만들어봐요.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봐요. 이렇게. 자,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면 자, 이런 모양이 되죠. 다시 자, 요 손가락 만든 얘는 그럼 무슨 도형이에요? 얘 도형의 이름은 뭐예요? 다이아몬드 말고. 네? 육면체. 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육면체예요. 그쵸? 예, 육면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육면체 하면 또 생각나는 도형 뭐가 있어요? 정사각형을 만든 주사위. 자, 이제는 주사위를 머리에 그려봐요. 아까 그 공간에다가. 그렸어요? 네. 이제는 아까 삼각뿔을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른 것처럼 똑같이 정육면체를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착 잘라봐요. 그럼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쫓아가야 돼요. 정육면체 주사위를 쫙 꼭지점과 꼭지점을 중심으로 잘랐어요. 어떤 도형이 되는가? 응? 뭐가 됐어요? 사각뿔? 삼각? 기둥 2개 맞았어요. 자, 지금 우리의 인지라는 거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지가 발달을 해요. 인지 발달에 대해서 피아제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0세부터 2세까지는 뭐냐면 감각운동기. 감각으로 들어온 것들을 표현해내고 하는 그런 기. 그 다음에 2세서부터 6세, 만 6세까지죠. 7세 이전은 전조작기. 그거가 지나서는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조작. 조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조작으로서 인지 발달을 이야기한 거예요. 피아제는. 조작은 영어로 뭘까요? 오퍼레이트. 네, 오퍼레이트 조작. 네, 오퍼레이트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옛날에는 도스라고 있었어요. DOS. 컴퓨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도스를 컴퓨터에 먼저 깔아요.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윈도우를 깔고 그 다음에 브리테니커 사전을 깔고 뭐 게임을 깔고 이렇게 가요. 이 도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컴퓨터가 모니터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키판이 있죠. 뭐 CPU, 메모리 뭐 이런 거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얘네들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오퍼레이트를 먼저 시켜줘야 돼요. 조작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있고 그리고 눈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는데 얘네들이 작동을 안 해요. 처음에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퍼레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 오퍼레이트하는 역할이 인지의 역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지는 우리 신체를
전체를 작동시켜주는 컴퓨터하고 똑같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점점 발달을 해나가요. 이 발달은 아주 높은 수준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그런 공간까지 만들어내요. 과거에 30년대에 우주, 화성, 달나라 여행 이런 걸 그렸던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쏘고 할 때 하는 그림들과 거의 유사한 거가 나타나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냐? 우리가 그걸 미리 상상하기 때문에. 그때의 기계라든지 그때의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실제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상 속에 할 수 있는,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을 개발을 해나가면 이 속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마지막 소개하고 싶은 거는 특수교육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에 있어요. 먼저 특수교육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교육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육이 뭘까요? 그건 옛날 80년대 이전. 발달시키는 거. 요즘 교육을 뭐라고 하죠? 교육 영어로 education이죠. 그걸 우리가 페다고기라고 독일어서 그래요. 그리고 파다고이스, 그러면 그리스어로.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일깨워내는 거. 인류가 가진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어요.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이런 것들을 딱 떼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머리에 넣어주는 거가 아닌 거예요. 이 인류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그거를 도구로 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라든지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이죠.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건. 그래서 요즘 교육의 개념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1등, 어떤 사람은 2등 그래가지고 막 많은 거를 알고 그걸 평가를 통해서 많은 점수, 높은 점수를 받는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등에다가 써줘. 혹은 귀에다가 말로 설명해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감각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혹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혹은 어떤 사람은 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산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즉 교사가 특수한 교수 방법을 갖고 있는 게 특수교육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을 1000명을 놓고 가르치고 있어도 교사가 특수한 교수 방법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특수교육.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특수교육 안에는 학습 부진, 건강장애까지 다 들어가요. 외국에서는 영재교육도 들어가요. 왜냐면 지루해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애한테 특수한 교수 방법을 갖는 거니까요. 이런 특수한 교수 방법은 특수교사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면 좋아요. 그 앞에다가 유아를 붙이면 3세서부터 6세 사이. 거기다가 지금 무상교육이에요. 우리가 무상교육, 무상공교육, 의무교육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의무교육은 국가가 교육을 시키면서 부모에게 의무로 교육을 다니게 하게 하는 거예요. 무상교육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는 거고 무상공교육은 그거를 공공기관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특수교육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아를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유아를 대상으로는 지금 장애를 갖고 유아한테는 의무교육이에요. 우석대학교에 유아특수교육과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등급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와가지고 20시 체제로 가르치지가 않아요. 전공을 가르쳐요. 이 친구들이 4년 동안 자부심을 갖는데 어떻게 자부심을 갖냐면 전국에 있는 어떤 A대, 법대 탁 나가서 서울 가도 지방대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탁 나가서도 자부심 가요. 우리는
유아특수교육과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 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지금 석박사생들도 제일 많이 있어요, 전국에서. 이쪽에서는 연구할 내용들이 정말 많아. 앞으로 특수교육이라는 분야들이 계속 한국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분야들이에요. 그리고 특수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아직까지 남들이 해보지 못한, 그러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돕는다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꼭 유아특수가 아니라도 특수교육 혹은 재활, 치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건가. 물론 이런 의미 있는 이런 직업들은 전문성이 의대보다 높아야 돼요. 전문성이 그 어느 철학보다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처럼, 과학자를 또 넘어서는 그러한 학문을 해나갔을 때 사람이 제일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을 하면서도 인지, 감각, 지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놔뒀으면 그냥 너무 힘들게 혹은 시설에서 어렵게 살아갈 사람한테 새로운 희망을 줘요. 이 사람의 어댑터를 크게 해줘요. 적응 능력을 높여줘요. 신체 경험, 물질 경험, 사회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격화시켜줘요. 그래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 비록 장애가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원을 줘요.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저 뒤에서도 호응을 잘해주고 집중해줘서 아주 고마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지발달 이번에 듣고 배운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갈등 관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보람찼어요. 예전부터 선생님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그 교육이라는 건 그 사람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슴에 가장 많이 와닿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면은 그 교수님의 말을 모토로 삼아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싶어요. 대학교 이름만 보고 대학을 진학하려는 마음이 컸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학과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학과를 보고 대학을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Won't you stay till the AM? All my favorite conversations always made in the AM.